간만에 증시가 올라서 정말 좋습니다. 기쁜 마음에 저도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테크주 위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하루를 놓쳤다라 그러면은 큰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현금화 해놓고 시장을 떠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자만이다. 언제 오를지 나는 맞출 능력이 없다라 생각을 하고 들고 가는 게 오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속 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맞추면 좋죠. 지수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예상은 해보겠지만 그거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 장기로 보유하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새해부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C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요. 일주일치 증시 상승률인데 저번 주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골디락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금리 내려가고 다시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몇 년짜리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상승이 그 상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만간 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정점과 리세션의 관계를 보면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은 이내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요. 이 과정에서 지수는 하락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지수가 장기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장세는 이 시기를 언제 선반영할까를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라 보고 있거든요. 1970년도가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시기예요. 1969년에 보면은 금리가 정점이었고 이후에 리세션, 금리 하락, 증시 하락이 동시에 왔었는데 경기 침체 중에 증시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금리가 다 하락하고 바닥 찍고 나서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니라 증시는 먼저 선반영으로 달린다는 거죠. 저번 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난다, 실적이 나쁠 거다, 최악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20%씩 급하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렇게 3년 내리 상승해서 지수 쌍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1973년에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인플레 급등하고 금리 급등하고 지수 급등했었어요. 아마 작년이랑 가장 비슷한 모습이라 보는데 금리 정점에서 경기 침체가 왔고 인플레도 급하게 꺾입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3년 정도 다시 상승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73년 고점까지는 가지 못했죠. 78년 이후에 다시 인플레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80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일 쇼크가 인플레를 불러온 게 아니라는 거죠. 파월이 말하는 74년에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인플레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1980년에 금리가 20%까지 치솟았고요. 인플레도 연 15%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1차 때보다 2차 때 인플레가 더 거셌고 더 강한 금리로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더 많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증시는 거의 하락하지 않고 77년부터 80년까지 인플레 기준금리를 타고 계속 상승합니다. 73년 고점까지 뚫어버립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내성이 쌓인 거예요. 모든 업종이 하락하지 않은 거예요. 2차 오일 쇼크 때는. 1차 오일 쇼크 때는 그냥 전 종목이 다 하락했어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월마트라 그러면은 50%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1차 때. 2차 때는 주가가 30% 상승을 해버립니다. 미국 주력 기업들 중에서 하락이 10% 넘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하락하는 것들도 한 6%, 7% 정도였었던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30%.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적으로 증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시는 생물입니다. 내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대감이 있으면 통증을 덜 느끼기도 해요. 폴 볼커가 인플레를 잡고 금리를 내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1년 정도 왔었지만 미국 증시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전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버려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투자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도의 호재면 몇 프로가 올라야 되고 어떤 정도의 악재면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얼마 정도 내릴 거다라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은 과거의 상황에서 나왔던 경우인 거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호재와 악재들, 변인 통제 불가능한 것들, 그래서 너무 예측을 하면 안 된다. CPI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덜커덕 올라간 그 물가는 내려오기 어렵다. 다음번에 더 오르면 더 오르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이 8,000원짜리까지 봤거든요. 8,000원 하는 짜장면이 다시 7,000원, 6,000원 하는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원자재별로 오른 물가는요 시차를 두고 상품 가격으로 전이돼요. 근데 작년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빨라가지고 상품 가격에다가 충분히 비용 전달을 못했어요. 그런 기업들은 손실이 났죠. 고객들은 놀라가지고 소비를 줄입니다. 5,000원 하던 짜장면이 갑자기 8,000원 한다 그러면은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못 사 먹어요. 당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익숙해집니다. 다시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요. 기업들은 또 완만히 상품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상품 가격이 똑같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CPI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건 반년이 지났는데 CPI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러면서 원자재발 비용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인 거예요.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금리는 올라서 정점을 가고 원자재 가격은 급락해 버렸고 기업은 이제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마진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 온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이후에 오는 과정이고 그게 뻔히 보이니까 경기 침체 때 증시가 선반영해서 달리는 거고, 물론 모든 업종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조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오르고 나면 안 떨어집니다. 상품도 임금도 압박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완만하게 상승하겠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매년 이 속도로 상승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부터 완만하게 오르는 거고, 그럼 전년 대비 CPI는 이제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는 이런 말 할 겁니다. 저물가 기조다. 말이 좋아 저물가 기조지 작년 대비 덜 올랐다의 뜻입니다. 짜장면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다음 해부터는 8,100원, 8,200원으로 가니까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갑니다. 저물가, 저금리가 온다는 거죠. 즉 경기 침체는 금리와 물가 상승의 시차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개 1년 정도 선에서 경기 침체 해결이 됩니다. 속도차 문제가 해결되면은 증시가 상승을 해요. 임금은 이미 올랐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요. 금리도 낮으니까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요. 그래서 다시 호황장이 와요. 여기에 시간차를 두고 개인들은 이제 호황이 오는 걸 뒤늦게 눈치채는 거죠. 투자를 합니다. 부랴부랴. 경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앞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 버는 거 보고 나서 한 발 더 늦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아니면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뒷북 투자자들, 이 3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렇게 버블이 다시 생겨요. 버블이 생기면은 자산 가격발 물가 상승이 오고, 자산을 올리고 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원자재 투기가 오거든요. 원자재 투기가 발생하니까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경기 침체 위기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길게 보면은 M2 통화량이 곧 인플레고요. 자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인플레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장기적으로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인플레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인플레보다 좀 더 초과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재테크고요. 남들이 더 선호하는 곳에 인플레보다 초과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선호하는 곳들은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그래가지고 트렌드에 맞게 자산을 교체해주는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은 트렌드에 따라 돌지 않더라도 꾸준히 수익률을 주는 곳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투자 철학이 바뀌는 거죠. 이번에도 알다시피 M2 통화량이 위기보다 더 많이 풀면서 버블이 발생했고, 버블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금만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M2 통화량을 과거 수준으로 돌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예요. 자산 가격도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가 M2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상승하는 만큼 부채가 같이 늘어나요. 소득이나 GDP에 맞지 않게 경제 위기 때 과하게 유동성을 부었습니다. 근데 회수를 못해요.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풀어놓은 유동성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소득 대비 자산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겁니다. 조만간. 그러면 기술혁신, 개발도상국부터 중저가 공산품, 상품 가격은 덜 오르겠죠. 상품 임금 인플레보다 자산 인플레가 초과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시기가 도래하겠죠.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부채를 키우면서 이때 자산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그래서 유동성, 인플레, 부채가 같이 커지는 겁니다. 갚을 능력보다 부채가 더 빨리 커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산 인플레가 더 초과로 가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채금리라든가 기준금리는 점점점 하향하고 있어요. 예전이면 끄떡없을 미국의 기준금리 4.5%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시장이 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큼 금리를 안 올려도 기준금리 정점에 도달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시즌이 대략 상반기로 보는 이유들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거라는 점, 연준도 금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한 박자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뭐 금리 인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박자 빠른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보통 3개월
선반영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 선반영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빨리 간다고 약간 의심이 가긴 해요. 연준의 말보다 시장금리가 먼저 내리기도 했었고 환율도 먼저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 빼고는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오피셜은 선반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교란이 벌어집니다. 그냥 아서 번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가이던스는 물가를 못 잡는 딜레마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물가가 잡혀가는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가이던스를 하면 안 돼요. 금리 인상 기조를 가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번 반등이 경기 침체에 나오는 대세 상승이 한 박자 빨리 온 거라고 하면은 저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요. 뭐 여태껏 봤듯이 이렇게 찍고 나면은 한 몇 년간은 그 완만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잘하면은 1년 전 주가 손실을 회복하는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의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상반기만이라도 나눠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일 거라고 봐요. 안전마진을 보자라고 하면 PR들을 보면은 비싸진 않아요. 싸다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비싸진 않다.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나눠서 매수하면 장점이 상반기 언저리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데 나눠서 샀으니까 다 사진 못했지만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샀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다시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현금이 남아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죠. 양쪽에 다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분할 매수다. 상반기에 분할 매수하는 것들도 전략적으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